평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지속적인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충청남도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충남 평생교육진흥원장 주의원입니다. 저희 진흥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220만 충남도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충청남도가 설립한 공공기관입니다. 과거에는 초중고 정규교육과정만 잘 받아도 평생 먹고 살 직업을 갖고 평생 직장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 자체가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평생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 흐름에 맞춰 우리 진흥원에서는 평생학습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을 향한 더 나은 길. A better way for lifelong learning.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앞장서겠습니다. 충청남도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will take the lead.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20 충남 평생교육 정책 포럼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다원인터의 박현욱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올 한 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키워드를 뽑으라면 코로나하고 팬데믹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진행되는 포럼도 역시나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과 주어진 시간 동안 좋은 이야기, 또 평생교육의 발전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포럼의 주제를 코로나 팬데믹 이후 평생교육 뉴노멀 시대의 학습 방법의 전환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이 자리를 초대해 주신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조희연 원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기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평생교육진흥원장 주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진흥원이 개최하는 평생교육 정책 포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양승조 도수사님과 오늘 직접 참석하셔서 축사를 해주시는 충남도의회 안장원 기교제위원회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한 해로 우리 기억 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무더위와 함께 지루한 장마가 기승을 부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일이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생각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2년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진흥원이 주최한 충남 평생교육 정책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 평생학습 방법을 모색해보는 뜻깊은 학습과 소통의 장입니다.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되어 진행되는 오늘 웨비나 방식의 포럼이 앞으로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평생교육이 여가 선용과 삶의 질 향상에 접근하였다면 인공지능과 초연결 사회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혁신 교육과 일자리를 둘러싼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개발 및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평생교육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여러 과제들
예컨대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교강사 역량강화 연수,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식 교육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고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진흥원 평생교육 정책 포럼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희영 원장님께서 초대의 말씀,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이 포럼의 목적과 배경, 그리고 이 포럼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아서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축사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충청남도의 평생교육을 이끌어가고 계신 수장이시죠. 도지사님인데 양승조 충남도지사님께서 오늘 몸과 마음은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만 바쁘신 일정 관계로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영상으로 축하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도지사 양승조입니다. 먼저 2020년 충남평생교육 정책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조희연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전국의 평생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우리 충남의 평생교육이 나갈 길을 찾기 위한 자리입니다. 비록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어 아쉬움도 있지만 이를 100분 활용해 정해진 장소, 시간에 구애 없이 많은 분께서 참여하여 더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생교육 전문가 여러분, 우리 사회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평생교육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은 단순히 학력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높여주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며 이를 통해 개인과 우리 사회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같이 전문가 여러분이 머리를 맞대어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우리 충남 평생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210만 충남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나 똑같은 양질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충남평생교육 정책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도지사님께서 저희 충남의 평생교육을 잘 이끄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열심히 뒤에서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안장원 위원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는 오늘 같은 날이면 전국에 있는 평생교육을 담당하시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와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했으면 좋았으련만 이 팬데믹 코로나 빨리 정리기를 함께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충남의 평생교육진흥원 직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 함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하영 평생교육사 협회장님과 정은경 교수님의 주제 발표, 그리고 원지윤 연구원님, 그리고 조희연 원장님의 토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하는 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도 그렇지만 실제 평생교육도 이런 위기 순간에 장애인, 그리고 저학력, 저소득 가장 어려운 분들이 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평생학습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 그리고 더 풍성한 우리 도민들의 생활을 견인할까는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앞으로 평생교육의 더 질 높은 성장과 더 다양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 온라인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포럼이 의회에 꼭 전달돼서 정책을 실현하는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감사의 표현을 전하겠습니다. 안장한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예, 두 분의 축사를 마치니까 제 마음도 사르르 좀 녹은 것 같습니다. 이제 긴장의 끈이 조금 풀리고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멀리서 또 가까이서 이 포럼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창에다 올려주시고 저희가 그 질문을 토대로 패널분들과 함께 디스커션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0 충남 평생교육 정책 포럼을 따뜻한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한 40여 명 분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1부 순서는 두 분의 주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의견 나누시고요. 첫 번째 순서 바로 평생교육사협회 전하연 회장님 모시고 늘 우리 많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뉴 노멀 시대 평생교육의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전하연 회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뉴노멀 시대의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말 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생학습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주제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고민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방향을 설정하는데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뉴노멀 시대라고 하는 용어가 어느 순간 우리의 생활 속에 확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노멀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국은 시대 변화 속에서 이렇게 새롭게 형성이 된 어떤 경제적, 사회적인 문화 현상,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생활 양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평생학습은 이러한 뉴노멀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요즘 참 많이 나오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언택트 평생학습, 지금처럼 이렇게 직접 만나지 않고 우리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 근데 비대면이지만 실시간으로 만나고 있는 온택트 평생학습. 그래서 우리 온라인 평생학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평생학습의 현상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 온라인으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함께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블렌디드 평생학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일찍이 시작되었던 거꾸로 교실, 플립 러닝이라고 하죠. 이제는 집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학교에 나와서 동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의 교육, 이러한 것들이 평생학습에도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논의들이 현재 전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논의들을 들여다보면요, 제가 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논의 속에서 몇 가지 논의점들을 가져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게 선택의 문제인가 아니면 필수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 평생학습은 거의 온에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루 상간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이런 웨비나라든지 웹포럼 그리고 온라인 평생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런 논의에서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온라인 평생학습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변화된 시대에 우리가 언택트 기술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리고 온라인 평생교육으로 갔을 때의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우는 평생학습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지금 아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평생학습관이 문을 닫는 이 사태에서 가장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평생학습 강사님들일 것 같아요. 저도 상반기에는 거의 강의가 없어서 집에서 이루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강사님들이 힘겨워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역 단위에서 이 온라인 평생학습 강사 양성 과정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평생학습 강사는 기존의 강사와 차이가 있느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의 평생학습 강사님들이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강의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강의를 하지 못했던 강사님들이 자신들의 컨텐츠를 교육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제작비를 강사료 대신 이렇게 받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구책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온라인 평생교육의 어떤 효과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온라인 평생학습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존재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강의는 연대면 강의에서는 강사와 학습자의 직접적인 만남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는데요. 온라인 평생학습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강사와 학습자가 비대면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 만남을 주선해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온라인 기기를 다루면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주고 학습자들이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활동가, 디지털 퍼실테이터, 러닝 PD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단순히 학습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활동가가 아니라 실제로 온라인 평생학습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나의 삼주체가 되는, 즉 그래서 온라인 평생학습에서는 강사와 학습자 그리고 이 디지털 활동가라고 하는 지원자가 삼위일체가 되어야지만 이 평생학습이, 온라인 평생학습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그러한 전문 인력을 시민들 대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들도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온라인이 하나의 대세처럼 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평생학습을 하나의 브랜드화 시키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문을 닫았던 평생학습이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온라인 평생학습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지금 하나의 선택적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길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가는 경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과 지속적으로 갔을 때 준비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온라인 평생학습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평생학습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 정보기기 접근에 대한 격차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기존의 평생교육에 소외되어 있던 분들이 더 소외될 수 있는 그런 한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평생학습은 휴대폰 하나만으로도 접속 가능하고 휴대폰 하나만으로도 온라인 평생교육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의 제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요, 그러면 모든 평생학습의 컨텐츠가 온라인화 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평생학습 강사님들을 만나면 가장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강사님들이 제 강의는 온라인으로 전환하기가 힘들어요 하시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는 것이 어느 정도의 대세 흐름이라고 보고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계속 이야기한다면, 제 생각에는 모든 이 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생교육 컨텐츠들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은요, 디지털 민주 시민교육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민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빠르게 지금 온라인에서 작동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 했던 사례인데요. 온라인 우리 마을 해설사 양성 과정. 어쩌면은 이 마을 해설사 과정이 온라인으로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들지만은 이렇게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강남구에서 했던 사례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었는데요. 어쩌다 마주친 클래식, 그리고 작지만 보석 같은 미술관. 자, 이 말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가장 힘들다라고 하는 평생학습의 컨텐츠들이 대부분 이렇게 기능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손으로 뭔가를 익혀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음악, 악기를 다루는 부분, 그 다음에 미술,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온라인으로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강남구에서는 어쩌다 마주친 클래식에서 음악 교육도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미술 강의도 열리게 된다는 점은 어쩌면은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 컨텐츠들이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작동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그 다음에 부산 연제구에서는 소난의 학교라고 하는 휴대폰 하나로만으로도 이 온라인 평생교육이 작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열리고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의 컨텐츠들이 온라인화되어 가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화 시켰을 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점들은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단순히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목적, 가치, 효과 이러한 모든 것들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섣부른 이야기지만은 평생학습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만큼 단순히 이게 온라인으로서의 방법의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교육의 전반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저는 두 가지의 제 고민들 속에서 제 나름대로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 속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평생학습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평생학습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의 제공자, 즉 공급자 입장에서는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대세가 될 수도 있고 다 전환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정작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우리의 학습자들은 모두 다 온라인에 접근이 가능한가?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평생학습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지원이 덜 되고 있는 장애인 평생학습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학습 그리고 비문의자들에 대한 평생학습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의 평생학습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왔던 부분들이지만 온라인으로 전환했을 때 어쩌면은 또 다른 소외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지역들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틀담 복지관에서는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을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을 하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학습은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우리도 이제 집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온라인 평생학습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이죠. 서울시에서는 문해교육 온라인 시화전들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에 접근이 힘들다라고 했던 계층 대상자들도 온라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작은 노력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노력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온라인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은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평생학습이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 이 부분을 절대 놓치고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제 나름대로 고민 속에서 발견한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이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넘어서서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제 생각입니다. 그 말은 이 평생학습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최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 보면은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나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 게 저는 평생학습의 첫 번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기본법에서는 제3조에서 학습권이라고 해서 그 조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4조에서는 그 어떠한 이유에도 교육의 기회에서는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온라인 평생학습으로 전환을 했을 때 어쩌면은 이 차별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습권에 보다 더 집중하는 평생학습을 만들어 가야지만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안 한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다 안 한다의 문제를 넘어서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 누구도 학습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이러한 방향성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구체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평생학습이 단순히 미디어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디지털 시민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시대 변화 속에서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작동을 시키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콘텐츠가 과연 우리에게 양질의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있느냐, 평생학습이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갈 것인가. 온라인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강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미디어 속에서 다양한 소통의 방법들을 어떻게 찾아가냐에 따라서 온라인 평생학습의 어떤 승패가 결정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의 평생학습에서 어떻게 보면 간과해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 이 습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학습이라는 용어를 보면요, 배울 학과 익힐 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학과 습이 잘 이루어집니다. 즉 학교 교실에서는 배울 학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오기 전에 집에서 예습을 하고 학교에서 배울 학을 한 다음에 집에 가서 복습을 합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에서는 이 배울 학은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은 익힐 습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누락되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온라인 평생학습 혹은 블렌디드 평생학습이 되었을 때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강의가 열리는 장면 이전에 어떻게 학습자들하고 미리 소통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 학습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강의 이후에 이 학습자들이 배운 것을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실천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평생학습을 강의장에 가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비대면을 넘어서서 즉 언택트를 넘어서서 온택트를 넘어서서 로컬택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정말 내가 살고 있는, 밟고 있는 생활권에서 작은 소규모의 학습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더 긴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 평생교육법에는 시민학습 조직에 대한 지원 조항이 없지만 작년에 거기에 대한 안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평생학습 동아리, 학습 동아리에 대한 이 법적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소규모 학습 모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지역에 상당히 탄탄한 학습 문화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역의 문제를 학습자들이 학습 모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즉 우리가 늘 꿈꾸는 이 수기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위가 저는 이 시민학습 조직, 학습 동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규모의 평생학습이 갖고 있는 강점도 많이 있지만 이제는 소규모의 학습 조직을 통해서, 소규모의 학습 모임을 통해서 평생학습의 내실을 기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한다면 어쩌면 위기 속에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의 첫 시작을 잘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또 하나 그 필수적인 어떤 용어 중에 하나가 온라인이라든가 비대면일 텐데요. 기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삶의 양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평생교육에서 뉴노멀 시대의 평생의 방향에 대해서 온라인 중심 말씀 주셨는데요. 기술은 변화하고 그 변화하고 성장하는 스텝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한 함께가 될 텐데요. 그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평생교육의 본질은 뭐냐, 평생학습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어쩌면 저와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숙연하게 다시 한번 성찰하고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무리 그런 변화 속에서도 평생학습이 갖고 있는 본질 중에 하나인 공동체, 학습 공동체를 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며 그런 공동체의 삶 속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삶의 양식과 학습의 양식들을 어떻게 또한 변화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전한 회장님으로부터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주제 발표 드릴 텐데요. 주제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비대면 교육 진행 방안인데요. 우리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학교 이름이 길어서 제가 약간 힘든데 중요한 거는 디지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주제 발표에 가장 잘 맞는 분을 모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그 대상을 초점으로 둬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펼쳐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전은경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가 디지털 취약계층의 비대면 교육 진행 방안 이런 주제인데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는 제가 사이버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디지털 교육에 굉장히 친숙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갈까 이제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동시에 가장 걱정이 되는 그룹이 바로 이런 디지털 취약계층의 비대면 교육,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그런 고민을 같이 담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현장의 소리를 조금 들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면 코로나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아서 이 어느 평생 학습관의 얘기입니다. 이제 영상 강의실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걸 만들어서 우리 이제 유튜브 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줌과 유튜브로 강의를 했더니 학습자가 변했다, 학습자 구성원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애경파들이 수강하기 시작해서 전통적으로 여기 와서 듣던 사람들보다 출석해서 듣던 사람들보다는 좀 다른 학습자층으로 교육이 확대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오늘 다룰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무대 교육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냥 스톱하고 있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전화로 수업을 하거나 또 1대1 방문을 하거나 이런 것들로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을 나름대로 해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뉴노멀이 굉장히 좀 빨리 오지 않았는가 조금 원래 올 건데 이미 올 건데 좀 빨리 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티아 나델라라는 사람은 2년 걸릴 디지털 전환이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아마 이 비대면 교육은 뉴노멀의 하나로 아주 주류의 교육 방법으로 정착을 할 것 같은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미 아시다시피 IT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강국입니다. 여기 보면 뭐 그 전에 계속 1등하다가 2017년 통계 가장 최근 통계이긴 하지만 이때만 이 아이슬란드한테 1위를 뺏긴 거죠. 근데 뭐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이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원격 교육 경험도 굉장히 풍부한 나라입니다. 고등교육 수준의 사이버 대학이라든가 방송대, 또 뭐 방송 중고등학교, 또 EBS, 그죠? 그 다음에 원격 교육 업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는데 우리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이게 좀 분리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면대면 교육하는 사람들은 면대면 교육만 하고 또 이렇게 언컨택트하는 온라인 교육하는 데는 이제 온라인 교육만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아마 우리의 이런 어떤 경험들과 어우러져서 우리의 이런 어떤 온라인 교육, 디지털을 통한 교육 같은 것들도 잘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이 디지털 기반의 이 온라인 교육들이 활성화되면서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취약계층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디지털은 일단은 디지털 기기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그 기반이 갖추어져야 되는 두 가지의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문의자들은 글 같은 걸 읽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디지털 기기를 쓰지를 못하죠. 이런 분들이 아마 이 디지털 취약계층에 가장 중심에 있는 분들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글은 좀 어느 정도 있지만 읽고 쓸 수 있지만 디지털 기기를 전혀 쓰지 못하는 사람,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또 문제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 어떤 비대면 교육이 확장이 되면 될수록 굉장히 그 교육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이런 어떤 디지털 취약계층은 사실은 이제 교육 소외계층하고도 굉장히 중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디지털 취약계층을 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농업인으로 잡고 있고요. 우리의 교육 취약계층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어떤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층이 굉장히 중첩되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세 그룹으로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룹은 뭐냐 하면 비문의자 그룹입니다. 이분들은 일반적인 교육도 실제로 참여하기 힘들죠. 문해력이 개발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 두 번째는 디지털 접근의 저수준 문제하고 역량의 저수준 문제입니다. 기기 활용 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기기들을 보유하지 않고 있거나 컴퓨터가 없거나 스마트 기기가 없거나 또 인터넷에 접근 가능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가장 취약계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기초 문해력이 확보되지 않는 사람, 또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결국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 마태 효과,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의해서 계속 뒤처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 교육 또 언택트 상황의 어떤 교육들 문제들을 좀 해결해 가야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평생교육 상황을 들여다보면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준비도 평생교육기관들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대면 교육, 디지털 기반의 교육을 하려면 교육기관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강사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학습자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의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라도 이렇게 이 세 주체들의 이 비대면 교육 역량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대면 교육을 하려면 교육기관에서는 이런 어떤 설비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 설비, 매체 제작실, 학습관리 시스템, 또 이걸 운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추어질 때 비대면 교육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사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 대응한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설비 같은 게 있고요. 또 이것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필요 역량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 입장에서 최종으로 이 교육을 이용하게 되는 학습자 입장에서도 보면 적어도 이 상시 이용 가능한 PC나 스마트 기기 같은 게 있어야 되고요. 또 인터넷 상시 접속이 가능해야 되고 또 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문예교육 쪽에 물어보면 이 돈이 많이 들어서 아마 이 디지털 기기를 쓰게 하더라도 아마 안 쓸 것이다. 굉장히 어르신분들이 안들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실제로는 마음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거에 덧붙여서 이제 이런 어떤 PC라든가 모바일 기기 능력 같은 게 갖추어질 때 이제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비대면 교육은 좀 어떻게 진행해 가야 하는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코로나랑 관련해서 앞으로 이 비대면 평생교육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계속 이 언택트를 요구할 경우는 기존의 면대면 교육을 비대면화하는 수준, 모두 다 하진 못하지만 상당 부분을 비대면 교육으로 온라인화 하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하든가 이런 어떤 상황이 올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그 전의 교육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뉴노멀이 정립이 될 텐데 어떤 형태로 이제 정립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기존의 면대면에 덧붙여서 비대면도 하고 어떤 경우는 면대면, 어떤 경우는 비대면 이렇게 갈 것이고 또 상당 부분은 브랜디드 러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면대면과 비대면이 따로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융합되어서 연계 융합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그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비대면의 교육 방법은 크게 보면 이 언택트 상황에서 전통적인 방법과 동시형 강의, 비동시형 강의 이렇게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통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아주 급하게 대처하고 있는 무대교실 같은 데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전화 수업을 한다거나 교재나 학습지를 배달해서 우편으로 붙여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게 한다거나 소위 학습 그룹이라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랑 덧붙여서 가정 방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일종의 비대면 면대면을 못하게 그룹으로 못하게 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진보된 것은요 그룹콜 같은 거 우리가 뭐 카카오톡의 그룹콜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음성 강의로 진행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학습자는 줌이나 구글 미트라든가 네이버 밴드 같은 화상 강의, 동시형 강의죠. 이런 것들로도 진행을 하고요. 또 이제 좀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또 뭐 다른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는 주로 만든 자료들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업로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평생교육 기관들은 자체 LMS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냥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아마 이제 사이버대학이나 약간 전문적인 교육기관들은 이 LMS를 쓰는데 아마 우리 쪽은 아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개인 기관 홈페이지에다가 동영상을 올리거나 자료를 올리는 경우, 또 개인으로 올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아마 전통적인 강의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아마 비문의자들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적어도 이 그룹콜을 쓰는 사람들은 글을 읽을 수는 있는데 다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문의자하고 디지털 문의자 간의 이 비대면의 교육 방식도 좀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디지털 취약계층에서 취약계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저도 해보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분들은 아무리 이제 디지털 기반의 교육이 활성화되더라도 디지털 활용 능력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별도의 고민을 따로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나타난 것처럼 비문의자 또 낮은 문해력을 가진 그룹 또 디지털 비문의자 이 세 그룹에 대한 특별한 그런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방법들을 조금 정식의 교육 방법으로 나름 채택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들이 일단 비문의자가 되면 디지털 문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 교육도 함께 지원을 해야지만 이분들이 이제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어떤
또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걸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현재 나타난 현재 신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언택트 교육 사례입니다. 이것은 이제 서산 충청남도 사례인데 앞서도 뭐 약간 소개된 거지만 과제물을 우편으로 보내고 1대1로 방문하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 이것도 이제 정말 가장 낮은 비문의자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가장 낮은 그룹을 한 방법이고, 옹지는 이게 섬으로 된 곳인데 면사무소에 영상 강의 시스템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한데, 저는 이제 마을회관 같은 데서 이런 걸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연수구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서울 같은 경우는 이 키오스크 생활문화교육으로 여기 보면 스마트폰을 크게 모형으로 만들고 이걸 사용하게 하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사는 서울교육청이 포니정과 HDC라는 곳에서 이 스마트 패드 650대를 줬는데, 이것을 문예교육기관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지금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스마트 패드를 이용해서, 이건 이제 터치하는 방식으로 그 안에 이제 앱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심어서 학습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난처가 보여서 이게 어떤 기기 지원 차원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거 국제적인 사례인데, 아프리카 애들을 위해서 스마트 패드와 함께 문예교육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지고 문예교육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그 코이카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한테도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제언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비대면 교육이 뉴노멀로 자리 잡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조금 적어도 뭐 시도 차원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디지털 교육위원회 같은 것들도 좀 만들고 소외계층 비대면 교육 및 이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개발을 좀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의 질과 관련되어서 이 LMS 학습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 차원에서 이 LMS 시스템을 하나 구축을 하면 좀 공유해서 쓰면 좋겠다. 전체 시군이 이런 생각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번째 보면 역시 강사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사들도 이 디지털을 이용한 교육을 하라 했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했으면 좋겠고, 예, 뭐 나머지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비대면 교육 방안은 고전적인 언택트 교육 방법 플러스 이 완전 비문의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준문의자의 경우는 고전적인 언택트 방법 플러스 굉장히 좀 사용이 쉬운 스마트 기기들을 좀 보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학교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스마트 패드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보급하는데, 우리 이 문예교육이나 또 장애인 교육 이런 데서 스마트 패드를 좀 구입해서 이분들이 쓸 수 있도록 보급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비문의자들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단지 굉장히 질적으로 디지털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은경 교수님께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비대면 교육 진행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소외계층은 누구일까? 소외라는 의미가 뭘까? 복지에서 소외와 또 교육에서 소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분들이 처해 있는 소외계층의 어떤 교육적 환경들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주셨는데요. 말씀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술적인 지원과 정책 지원 중요하지만 사실 그분들에게는 또 하나 정서와 마음에 대한 어떤 회복력, 이런 정서적인 지원들도 함께 가야만 소외계층의 비대면 교육에 대한 어떤 촉진과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저희들에게 소외계층의 어떤 비대면 교육 진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전혜연 회장님의 뉴노멀 시대 평생교육 방향, 그리고 전은경 교수님의 디지털 소외계층의 비대면 교육 방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생각해 보시면서 쉬는 시간 10분 갖고 전국 각지 그리고 외국에서 쏟아지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저희가 패널 분들과 함께 토론의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분 뒤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간 잘 쉬셨나요? 10분 동안 저희 포럼 들으신 거 정리하시면서 좋은 주제들 또 질문들 던져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주제 발표 하신 분하고 두 분의 패널분들 모시고 저희가 좀 더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패널 토의를 진행하실 텐데요. 우리 뭐 다 전문가분들 모셨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안심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패널 토의를 진행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영상 송출에 약간의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녹화된 부분으로 전해드렸고요. 이 패널 토의는 라이브로 중간에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그 평생교육 포럼이 진행됐는데요. 그 많은 포럼들 중에서 우리 충남 평생교육 정책 포럼을 어떻게 차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아마 진흥원에서도 많이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저도 고민 많이 할 텐데요.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해봤죠. 누워서 한번 해볼까? 그리고 저희가 악기를 준비해서 공연도 좀 해보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질의응답 받아서 추첨해서 선물도 좀 드리고 이렇게 라이브 속에서 조금 이벤트 좀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포럼은 포럼인 만큼 약간 격식도 있고 다만 저희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편안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해 주신 우리 전은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빨간색 옷을 오셨기 때문에 다소 튈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네 분은 검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네, 전혜영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저희를 초대해 주신 조희연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우리 연구소의 원지윤 수석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오시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밝은 표정들이시죠? 저희가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방송을 참여해 주시고 포럼에 동참해 주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신 두 분께 질문의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분 패널분께 주제 발표를 잘 들으셨죠? 예, 그거에 대한 소감을 좀 나누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전혜영 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 코로나 이후에 기술과 어떤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평사학습은 뭐냐? 평사학습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이고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과연 그 고민은? 네, 첫 질문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예, 사과의 해주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평사학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늘 한결같이 제가 대답했던 건 산 그 자체다. 예, 그래서 산과 알은 하나다라고 하는 이 가치가 평사학습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요즘 제가 강의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요. 밥 사진이에요. 밥. 우리가 밥이라는 이 가치가 단순히 먹는 음식을 넘어서서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밥과 관련된 다양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먹기 위해서 한다라는 표현도 없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표현도 쓰지 않는데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먹는 문제는 뭐냐를 보면은 개인의 문제. 사는 문제는 뭐냐.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공동체적인 문제.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바로 평생학습이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평생학습은 밥이다. 먹고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한 밥이 평생학습이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평생학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남다른 해석이기도 하지만 평생학습은 밥이다가 오늘 핵심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포럼 시작 전에 전하영 회장님을 아산역에서 만나서 밥을 같이 먹는 행사를 했었는데요. 맛있는 것 대접 못하고 라면에 김밥을 좀 대접했었는데 다음에 만나면 맛있는 걸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교육을 전공하고 평생교육 일을 하면서 그리고 어디 가서도 전문가로서 평생학습과 뭐 뉴노멀 시대 평생교육 얘기하지만 그런 아쉬움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나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나 과연 정말 평생학습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평생교육 전문가의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런 시간을 잘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삶 속에서도 평생학습자의 삶을 그렇게 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시행착오도 하고 실수도 하고 나 좌절했어. 나 학습이 잘 안 돼서 분노하기도 하고 어려웠어.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장이 있다면 우리의 동지들이 또 많이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그 배경에는 제 자신부터가 먼저 좋은 학습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성찰과 반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은경 교수님께 질문 드릴 텐데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디지털도 있고 소외계층이 있었는데 교수님 우리 사회에서 물론 소외계층의 개념이 뭔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평생학습을 접근하고 오늘 자리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접근이 있다면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전반에서 교육뿐만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함께 동반적으로 접근해야만 그것이 또다시 평생교육적인 차원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렵죠? 네, 질문이 다시 한번 사과의 교육을 말씀을 넘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네. 예, 일단 뭐 소외라는 말 이런 말들은 뭐 절대적 개념과 상대적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교육에서 소외된 계층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도 함께 있는데 최근에는 뭐 절대적 소외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돼 가면서 상대적 소외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마 그것은 뭐 교육이 되든 복지가 되든 디지털이 되든 다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에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아마 뭐 소외를 직접 조사하진 않았지만 평생교육 참여율 이런 거 봤을 때 참여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 사람 뭐 이런 분들을 이제 교육 소외 계층이라고 하죠. 아까 발표에도 나왔지만 아마 제일 소외된 분들은 일반 평생교육의 경우 뭐 노인, 장애인, 또 농어민, 그죠? 빈민, 그러니까 뭐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현재로는 계층으로 봤을 때, 그룹으로 봤을 때 이제 제일 이제 그런 소외계층으로 꼽히고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평생교육에서 소외계층 교육 사업이 이제 문해 교육이거나 장애인 교육이죠. 우리 그 교육 분야에서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이제 소외 계층인 것 같고요. 근데 디지털 소외 계층은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디지털은 사실 뭐 교육 소외 계층의 대부분은 디지털 소외 계층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어떤 뭐 그 포함 관계로 보면 디지털 소외 계층의 핵심에 아마 비문해자들이나 우리 뭐 평생교육 소외계층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디지털 소외계층은 또 좀 두 가지 측면으로 보더라고요. 하나는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뭐 기기 같은 걸 잘 못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디지털 소외계층이지만 실제로 이 디지털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접근 가능한 기반, 예를 들면 컴퓨터 기기라든가 스마트 기기라든가 또 정보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논의가 되어서 우리하고 상당 부분 중첩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렵게 던진 질문에 교수님께서 되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디지털 문화에 대한 설명해 주셔서
이 또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떤 A라는 한 사람에게 모든 소외에 관련된 요소가 다 담겨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누구에게는 어떤 소외의 모습이, 누구에게는 어떤 소외의 모습이 있을 텐데, 우리가 복지로 접근한 소외와 평상습에서 접근한 소외를 보면은 사실 여러 장애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라든가 학습력이라든가 학습 방법이라든가 학습 도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렇게 주제 발표 두 분 들었고 또 패널 토의를 하면서도 주제 발표해 주신 두 분께 질문을 던진 것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 두 분의 패널 분들에게 먼저 소감을 여쭐 텐데 우리 원지훈 연구원님 먼저 두 분의 발표를 듣고 느꼈던 부분 먼저 포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면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전하영 회장님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 달라진 평생학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도 늘 고민이고 모든 평생교육사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거죠.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평생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은 다들 이제 대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지금 저희 포럼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코로나가 종식이 된 이후에는 이제 평생학습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에서 전하영 회장님이 제언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평생학습은 모든 학습이 그렇지만 절대 비대면으로만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에는 전은경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코로나 전으로만 다 평생학습에 갈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아까 이제 박형규 센터장님이 얘기했는데 각자 다른 소외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는 거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60대 이상의 디지털 리터러시예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도 전화 카톡밖에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먹고 살기 때문인지 줌을 다룰 수밖에 없는 능력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 아이디어 공유 회의는 아직은 조금 그렇지만 정보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회의는 줌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왕복의 4시간을 소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도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에도 대면, 비대면, 온라인, 오프라인 많은 방식의 평생학습은 진행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때는 지금 방식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대면으로 했던 걸 비대면으로 바꾸는 건 정말 안 되는 방식이고요. 이제는 대면으로 했던 평생학습을 비대면으로 할 땐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이 저도 생각했고 전하영 회장님이 말씀 주신 거에 되게 저도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전은경 교수님께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소외계층을 비문해자, 장애인 이렇게 보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70대 노인 문해학습자가 왜 우리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 라는 말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젠 소외계층도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그 나이가 들거나 기계를 못 다룬 분들은 못할 거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버려야 된다고 그 패러다임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기계를 다룰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그건 계층에 따라서가 아니라 개인의 역량에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문해학습자들도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줌으로 문해학습자들이 들어가긴 어렵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트북이 없고 들어가기 어렵고 하지만 전하영 회장님이 러닝 PD가 집에 가서 줌으로 만날 수 있게 하면 어때? 라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런 방식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원지윤 연구원님께서 생각보다는 되게 많은 걸 깨달으셨다는 것을 짧은 시간에 이해가 돼서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원지윤 쌤이 원래 저렇게 똑똑했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원래 똑똑했습니다. 보장합니다. 원지윤 선생님 말씀 중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시대적인 급격한 변화 속에 있으면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대중화하거나 일반화하려는 부득이한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더 대상과 상황과 학습 내용 콘텐츠에 따라서 좀 더 세밀화하고 세심화하는 자가 필요하겠다는 것으로 원지윤 선생님의 좋은 말씀을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자, 이제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원장님으로서 충남의 평생교육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조희연 원장님의 소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부에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우리 전하영 회장님 그리고 전은경 교수님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직접 여기 정책포럼당에 참석해 주신 분들 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망을 통해서 우리 정책포럼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평생교육 가족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영 사단법인 평생교육사협회 회장님의 뉴 로멀 시대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전은경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님의 디지털 취약계층의 비대면 교육 진행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충남 평생교육을 이끌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선 해봤습니다. 연말이라서 무척 바쁘실 텐데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발표 내용을 전적으로 이렇게 동감을 하면서 평생교육 현장에서 느껴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로 이렇게 개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하영 회장님의 발표 내용 중에 보면은 뉴 로멀 시대에 대비한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은 사안별로다가 평생교육의 현실을 감안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장단기 평생교육 운영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마지막 세 번째 제시해 주신 로컬 텍트 평생교육 활성화를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저도 100% 공감하면서 우리 평생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일상적인 우리 생활이 이루어지는 가까운 곳에서 또 차별 없이 누구든지 또 이동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또 장소 선정에 애로 없이 어디서나 쉽게 만나 관계를 맺고 학습을 통해서 개인 및 지역사회의 성장 발전을 도모해 갈 수 있는 아까 발표에도 말씀하셨지만 학습 동아리 즉 소규모 학습 공동체의 확대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전은경 교수님이 디지털 취약계층의 비대면 교육 방안 내용 중에서 기초 문해력과 디지털 문해력의 마태 효과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주 심화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의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교육의 양극화 이런 것을 유발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2015년도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1세기에 요구되는 우리 평생학습의 기술로 기초 문해력, 또 역량, 인성 이 세 개 영역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2018년도에 주요 20개국 또 G20 국가가 참여하는 교육 고용장관 합동회의에서는 미래 사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일하고 학습하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초적인 디지털 역량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디지털 교육 지원 방안에서 정부 및 시도 차원의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따라서 현재 우리 국가라든지 지방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성인 문해교육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비문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컴맹이라든지 넷맹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을 다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을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제도화하고 의무화하는 방안을 좀 더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오늘 포럼에서 제시된 뉴로멀 시대의 평생교육 운영 방안에 대해서 내년도 시책 및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 두 분의 주제 발표 내용을 너무나 꼼꼼하게 많이 정리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었고, 또 진흥원 원장님의 입장에서 또 요청하는 사항들을 두 분 주제 발표해 주신 분들께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 연구과제 수행하고 갈 수 있도록 오늘 집에 보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마음의 준비 되셨죠? 원장님의 부탁. 원장님께서는 정말 진솔하게, 진지하게 충남의 평생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제 발표해 주신 분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마음이 와닿았고 참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변화를 주면서 저희가 서서히 풀어갈 텐데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충남 평생교육 정책 포럼에 국내에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보내주셨고, 북유럽하고 남아프리카에서도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4,336통 중에서 저희가 오늘 시간상 10통 정도밖에 질문을 뽑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질문 넘어가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이 공간 안에 또 관계자분들이 함께 계시거든요. 이 포럼에 함께 하시는데요. 함께 해주신 분들의 질문 중에서 저희가 좀 받아볼 텐데요. 어느 분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충청남도 교육청 평생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신영윤입니다. 좋은 발표 들으면서 들었던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고민거리들이 좀 많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주로 이제 실기 위주의 프로그램들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좀 어려움들이 많이 겪고 있어요. 특히 뭐 미술이나 뭐 이런 공예나 이런 실기 위주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강사나 수강생분들이 좀 난처해하거나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이런 거부감을 좀 낮춰야 되는지 많이 고민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고민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존에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이제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개설을 하게 되면서 단순히 이제 지역 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다 모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또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나 또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같은 시기에 여러 개가 몰리게 되면서 수강생들이 이런 프로그램 듣다가 또 저런 프로그램 옮겨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의 좀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진흥원에서 어떤 플랫폼 개발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혹시 있을 예정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충남교육청에 이제 우리 근무하고 계신 평생교사 선생님께서 휘몰아치듯이 질문을 3가지 이렇게 던지셨는데요.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오늘이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렇지 않아도 질의응답에 올라왔던 질문이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원지윤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실기 위주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3일 전부터 해오신 우리 원지윤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그 3일 전부터 준비한 건 아니고요. 거의 한 30년 전부터 그런 고민들을 쭉 해왔습니다. 아까 전하영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딱 정확한 게 있습니다. 플립드 러닝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온라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다시 실기를 함께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대면이 가능하면 왜 그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되니까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다시 질문을 해 주실 텐데,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얼마 전에 동네 배움터 컨설팅을 갔는데 똑같은 고민을 누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코로나에서 우리가 대면을 못하는 이유가 뭐죠? 그랬더니 5명 이상이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단계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처음에는 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수강생이 20명이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실기나 미술 이런 게 20명을 크게 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한 강사님이 20명을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대면을 할 때, 현장에서 할 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거는 저희가 줌이나 온라인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프로세스나 방법은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고, 한 명 구체적인 강습이나 내용이 개인별로 필요한 것은 1명이나 2명씩 만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2시간의 수업 시간이 될 때 시간을 다 쪼개서 학습자들이 2시부터 15분, 그 다음 15분부터 30분 이래서 한 명의 강사가 그 15분에 2명의 학습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 아시다시피 실기나 이런 것들도 개인 할 때 훨씬 비싸거든요.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이 고민하시는 게 해결이 되는 거죠. 온라인으로 기본적인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하되, 실기 우리가 비대면으로만 안 되는 것을 대면으로는 인원수를 최소화해서, 그러니까 코로나의 방역이나 이런 것들 철저히 해서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떻게든 고민하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나이 어르신 분들의 강의를 했는데요. 그분들은 15분이었는데 절대 온라인으로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3분씩 30분씩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 시간 3시간에 충분히 만날 수 있었고, 구체적인 과제를 드렸더니 더 잘 하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역으로 발상을 하면, 그 전에는 이런 포럼을 하나 하려도 여기 한 300명 앉아 있었어야 됐잖아요. 안 그러면 포럼이 성공한 것 같지 않았지만,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구체화되고 소수를 만날 수 있는 또 좋은 찬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실기나 이런 방식은 프로세스는 온라인으로 대체하되 개인적으로 인원을 적게 해서 강의를 하는 방법을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습도시에서 오랫동안 시민과 주민을 만나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던 그런 경험이 많은 우리 원지훈 연구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하영 회장님께, 세 번째 질문은 진흥원 차원에서 원장님께 드릴 텐데요. 세 번째는 플랫폼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전하영 회장님께, 우리 그 충청남도 교육청 신영윤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이, 기존에는 우리 지역 안에서만 홍보하고 모집하면 되는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전 지역 또 경쟁기관이 많아지고 지역적 범위를 넘어가고 좋은 사업과 좋은 프로그램에는 이제 지원자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좀 중복되는 부분들, 이런 경우들을 또 온라인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역의 범위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경쟁 관계 속에서 우리 그 충청남도 교육청 평생교육원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고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저희가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전하영 회장님께서 전국의 경험들 또 많이 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온라인 평생 학습, 특히 이제 비대면, 그 지금 사회적 거리, 뭐 다양한 이런 현상들 속에서 한 가지 좀 이게 긍정적으로 봤던 것 하나 있었던 게, 우리 이제 원지윤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이런 포럼이 실제로 몇 대면 열리면은 몇 명이 참여했냐가 상당히 중요한, 실무자로서는 엄청난 압박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소규모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었으나, 최근에 이 평생학습의 흐름을 보면은요, 이런 웹포럼이나 웨비나의 접속자가 몇 명이냐를 이제 카운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또다시 규모의 평생학습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웹이나 이제 그 웹포럼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비슷한 포맷의 비슷한 형태의 이런 행사가 만들어지니까 요즘은 또 약간의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당장의 성공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금은 뭐라도 해봐야 되는 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것이라도 계속 하면서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어가야 되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평생학습이 활성화되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효과 중에 하나는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들이 이제 VOD 서비스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실시간에 듣지 못했다라는 거,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평생학습이 이제는 그런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또 다가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학습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가지만 강사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 라인에 송출되고 있다라는 것은 나의 그 어떤 지적 자산에 대한 가치, 이 문제와 또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역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크게 염려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송출되고 있는 부분, 특히나 오늘도 제가 제 단톡 그 방에 한 분이 올려주셨던 게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못 찾아서 듣는다는 거죠.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모아서 정보를 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송출되고 하는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들만의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그 지역마다의 특성을 좀 담아내는, 그래서 온라인, 그러니까 면대면에서 비대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게 단순히 하나가 바뀐 것이 아니라 온라인 안에서도 수많은 컨텐츠와 수많은 방식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웨비나를 보면은요, 사전에 인터뷰한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패널 외에 다른 분들이 참여하신다든지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기술적인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전달 방식의 전환. 근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지금처럼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평생학습 현장에서 가장 흔히 보는 방식이라면 이제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그 방식은 우리가 청중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들끼리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청중에게 보여주는 그런 방식의, 요즘 그 TV 그 예능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하죠. 청중들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끼리 그냥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든지 나도 저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든지 이런 평생학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세미나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들끼리 수다 나누듯이 하고 있는 장면이 송출되었을 때 주는 가치도 충분히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현상들도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기에 이제는 이 방송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을 좀 시도하는 시기라고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하영 회장님 말씀 받아들여서 저도 어렵지 않게 지금 생각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두 가지 좀 체크를 했는데요. 피로감에 대한 말씀하셨죠. 유사한 방식, 비슷한 것들이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또 받는 수용자 입장에서는 피로감을 느낄 텐데 그 피로감 때문에 저도 요새 그 웨비나나 포럼을 안 듣게 되거든요. 근데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타이밍을 놓쳐도 다시 시청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부천시 거, 뭐 고양시 등등 은평구 여기서 진행됐던 웨비나 포럼들을 보면서 또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진행되니까 이런 웨비나를 새롭게 기획하고 진행하는 기획을 할 수 있는 업도 하나의 평생교육사에게 직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 시대에서. 그런 면에서 괜히 얘기했네요. 제가 할 건데. 이 아이디어를 공유했기 때문에 좀 아까운데요. 녹음해서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플랫폼에 대한 얘기는 진흥원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개별 도시든 개별 기관에서 할 수 있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진흥원에서의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 교강사 플랫폼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플랫폼일 수도 있고 지역의 어떤 자원에 대한 플랫폼일 수도 있고 등등 우리 진흥원의 플랫폼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큰 기관들의 플랫폼을 구축해주는 일도 혹시 그런 계획들이 혹시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그 플랫폼 구축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안, 이거 아주 우리 진흥원으로서는 굉장히 절실하고 현재 그 뉴노멀 시대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당면한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저희도 인식을 하고 그동안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고려해서 임대형 그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이런 그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평생교육 기관들이 한 1,400여 개가 되는데 이 중에서 공공영역만 해도 우리가 공인받은 그 평생교육 시설이 한 140개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구축형으로 학습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안정되게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충남진흥원에서는 이제 원장님 말씀처럼 진흥원의 플랫폼을 만들고 또 진흥원 플랫폼을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도 있고 진흥원의 플랫폼을 안정되게 잘 구축하면 거기에 편입해서 함께 쓰는 방법도 그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요. 다 예산에 이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플랫폼을 하드웨어를 이제 만들 수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부분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원장님 말씀처럼 교강사를 순회하면서 역량 연수를 시켜주는 부분들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전은경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이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 상황에서 디지털 소외계층 부분 중에 이제 문해교육, 학력인정 문해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학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틀어지고 어려워지고 어르신들의 어떤 적응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학력인정 문해교육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일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교수님 혼자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전은경 교수님이 답변해 주실 수밖에 없는 내용이어서 답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어도 문해교사 연수는 가끔씩 열리더라고요. 가면 그 선생님들이 빨리 왜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력인정 같은 경우는 이제 학력을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수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이제 좀 지금 알아보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그룹 콜 방식, 예, 카카오톡의 그룹 콜 방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아주 1단계는 좀 어렵고요. 아주 문해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어렵고 그래도 뭐 이렇게 쪽도 찾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뭐 하자 그랬을 때 좀 올 수 있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 위주로 이것을 하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약간 좀 잠잠해지니까 아마 이제 방역을 철저히 한 상황에서 이제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규칙이 딱딱한데 지금 아마 제가 서울교육청 얘기로 지난번에 듣기로는 수업 시수를 많이 좀 줄였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예를 들면 한 단계마다 240시간 정도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교육청에서 좀 줄이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별거는 아니지만 면대면으로 하는 걸 전제로 한 수업 시수라는 게 있잖아요. 뭐 40분 이런 것들을 뭐 굉장히 그 전화로 했을 때는 수밖에 없거든요.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학습자의 문제죠. 오랫동안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현재는 그 기존의 학력 인정의 오프라인 기준에 그걸 따라가고 그걸 기준으로 약간 좀 완화하고 조정하는 이런 무드인데 아마 이 새로운 상황에서는 상당 부분 바뀔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빨리 이런 논의가 좀 활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 영역에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답변 주셨고요. 빨리 활성화되는다. 예, 교수님하고 저희가 남아서 활성화하시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예, 평상습 방법의 전환 그리고 영어로 how였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느덧 정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 간 줄 몰랐는데요. 평상학습 방법의 전환 how입니다. why도 아니고 what도 아니고 where도 아니고 who도 아닌데요. 그 주제가 담고 있는 것을 한 번씩 확인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포럼을 마친 소감을 줄 텐데요. 먼저 역시 진행 순서에 따라서 원지윤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예, 제 질문을 받을 준비가 되셨는지. 네네네. 예,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제 평상학습 방법의 전환 how인데 저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본인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무엇일까요? 예, 그래도 하셔야만 오늘 집에 갈 수 있다라는 거. 예. 평생학습에 전 질문에 이렇게 늘어지게 대답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평생학습 방법의 전환 어떻게? 평생학습의 방법은 옛날부터 무척 많지 않았어요? 사실 온라인도 그랬고 그리고 유럽에서 무덤까지 그냥 무형식 학습도 평생학습이고 경험학습도 평생학습이고 무척 많았었죠. 계속 했던 말들을 조금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했던 방식은 변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기존에 했던 방식을 그냥 온라인으로만 바꾸는 건 절대 평생학습이 될 수 없습니다. 평생학습의 되게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배우면서 거기서 나오는 삶의 학습. 아까 전하영 회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삶이다. 거기서 나오는 학습들을 그렇다면 옛날 방식이 아닌 지금 코로나 방식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어쩔 수 없이 브랜디드 러닝이나 플랫 러닝이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마 박형규 센터장님이 또 아이디어를 내시겠지만 이거 외에 또 새로운 방식의 평생학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평생학습의 전환,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병행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느꼈던 지금 다 현장에서 이젠 이 웨비나 너무 좋았는데 피로해. 이런 것들. 그래서 참가자들이 와 이렇게 하나하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축적하고 방법을 다시 전환하고 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그래서 평생학습의 전환 어떻게는 저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역시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아이디어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디어 제가 오늘까지 내야 되는 건 아니죠? 오늘이에요? 네, 다들 못 가게 지금 됐습니다. 원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굳건히 갖고 시대적인 변화에 또 적응하고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아무래도 how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 영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생학습 전체일 수도 있고 오늘 주제인 평생학습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how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되돌아보는 것으로 마지막 정리하는데 우리 전하영 회장님께 동일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 교육이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을 상당히 많이 답습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평생교육 방법과 관련된 책을 봐도 학교 교육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상들이 되게 많아요. 왜 평생교육은 학교처럼 50분 강의를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해야 될까? 이 틀을 못 깨는 거죠. 평생교육이 그거라고 생각 많이 하는데도 학교에서 해왔던 방식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에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온라인에서도 50분 강의를 하고 10분 쉬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50분 강의하는 것과 온라인에서 50분 강의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3시간 강의를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처럼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요구를 받아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동영상 이 온라인 강의에서는 25분을 50분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5분의 영상을 만들면 50분 강의.
근데 이게 저는 방법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기능적인 변화가 아니라 25분의 온라인 교육과 50분의 오프라인 교육이 갖는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최근에 그 김남도 교수님이 팀에서 발표한 트렌드 코리아 2021에 보면 피보팅이 말이 나와요. 축의 변화. 단순히 장가지의 어떤 방법적인 기능적인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현상에 맞춰서 축을 옮길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평생학습이 지금 이 위기가 바로 그 축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될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왔기 때문에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 기회를 찾는다라는 것은 평생학습의 근본적인 우리의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이 변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때 맞춰서 평생학습의 색깔들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 본질은 변하지 않되 색을 바꿀 수 있는, 이걸 정말 제대로 보여준 게 작년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미스터 트롯이죠. 트롯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색을 완전히 그 댄스곡보다 더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트롯을 만들어낸 것처럼, 평생학습은 이제 그런 어떤 본질을 제대로 찾으면서 방법을 이 시나 속에 맞춰서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평생학습의 인지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마무리에 잘 맞는 멘트들을 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오늘 실시간 질문을 받긴 했지만 패널분들과 나눈 질문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인 질문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당황하지 않고 전부 다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답변들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자, 우리 또 전은경 교수님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How? 예, 답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저는 제가 이제 사이버 대학에서 20년 이상 근무를 해서 이 사이버 교육이 갖고 있는 장점, 또 한계성, 이런 걸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 온라인 교육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아마 그 이전에 아주 전통적인 면대 교육 방식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우 측면에서 보면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 뭐 이거는 지금 어디를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앞서 있기 때문이죠. IT 테크놀로지든 뭐 교육 측면이든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면 꼭 세계적인 길이 될 거다. 저는 지금 그거를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교육 주체들의 노력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 문해교육 같은 데서 또 학교가 이번에 코로나 맞으면서 선생님들의 노력,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뭐 행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지원을 하고 선생님들이 다양한 방법 찾고 발굴하고 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만들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이미 그거 자체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그동안 최근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학습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쩌면 무조건 앞서 있는 것, 또 기술로 발전한 것만이 다가 아니라 어떤 학습자에게는 문자, 책을 보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방법론일 수도 있고요. 단순한 신문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대화가 어떤 사람에게는 지구 최상의 방법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무엇이든지 어떤 한 사람이 완벽한 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캐치해서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배분하고 비중을 맞춰가는 게 교육에서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같은 질문을 평생학습 방법의 전환 하우, 조희원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과제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그 포럼의 키워드가 하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또 상황이 변하면은 모든 분야가 뭐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분야가 변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고 적응을 하려면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 평생교육이라는 이 분야도 거기에 맞춰서 변할 수밖에 없겠다. 나는 이 비대면 교육으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집을 부려서 앞으로도 계속 비대면 교육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에듀테크라고 해서 교육의 이 강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아주 첨단 기술도 있고 다양한 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융합을 해서 아까 우리 앞에 발표하신 분들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평생 교육, 평생 학습도 다양한 그 학습 방법 이런 것을 모색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또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 포함해서 어쩌면 오늘 패널분들, 주제 발표해 주신 분들의 목소리가 어쩌면 우리 원장님에게로 향한 목소리일 수도 있고 진흥원으로 향한 어떤 경청해 주십사 하는 목표, 정책이 됐든 전략이 됐든 사업이 됐든 충남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고려해 주셔야 될 시대를 또 이끌어 나가셔야 될 도 차원에서 진흥원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씩.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아세요? 1학년 아이들이 친구 얼굴을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얼굴 보면 못 알아봐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줬더니 이렇게 가로를 해요. 마스크 쓴 얼굴만 봤기 때문에 친구 얼굴을 여기를 가려야지만 친구 얼굴을 볼 수 있대요.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이해도 됐어요. 다 경험하셨죠? 마스크 벗었을 때와 쓸 때 되게 다른 얼굴들. 이 뭐 오늘 프롬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상상도 못한 일이 아이들 친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와, 놀래지만 그게 현실인 거죠. 이제 평생학습도 계속 하우 정책 포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또 벌어질 수도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에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계속 저는 근본적으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의 본질은 바뀔 수가 없다. 하지만 그 방법을 예전 방식을 고수할 수는 없다. 그것들을 앞서가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 평생교육, 평생교육사들의 일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하영 회장님.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평생교육사의 책임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평생교육사의 책임으로 몰아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평생교육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과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시고 현장 지역에서는 지역에 맞는 매뉴얼이 좀 만들어져서 이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평생교육사들에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관계자분들 잘 들으셨죠? 네. 전은경 교수님. 네. 충남에서 이렇게 좀 좋은 주제, 아주 시적절한 주제로 이렇게 포문을 열어주셔서 아마 앞으로 이런 논의들이 좀 더 전개되리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발제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뭐 저희의 과제이기도 하고 충남의 과제일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들을 그리는 그런 후속적인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특히 충남은 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을 전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특히 문해교육을 중심으로 봤을 때 가장 잘하는 그 시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뭔가 선도하는 그런 어떤 그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어떤 그림, 제안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같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마지막 소감 정리해 주시죠. 저는 오늘 이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오늘 그 다양하게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평생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을 그냥 포럼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잘 이렇게 수용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담당자들이 해야 되겠다, 이런 책무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시대 상황이 바뀌어서 이 평생교육의 방법도 공급자 위주로다가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정규교육 과정, 그런 패턴을 계속 반복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어떻게 평생교육을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많이 고민했으면.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럼을 마치게 되는데요. 포럼을 오늘 했습니다. 포럼은 어쩌면 또 하나의 하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나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분, 패널분들에게도 마찬가지, 또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도 포럼, 늘상 듣는 이야기고 방식이지만 그 포럼을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으로 좀 참여하고 어떤 콘텐츠에 따라서 하우가 또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오랜만에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에게는 2020년 한 해 동안 올 포럼에 참여한 것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충남 평생교육 정책 포럼과 함께하는 것이 올해 저에게는, 물론 유튜브로는 볼 수 있겠죠, 다른 수로나 현장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요. 또 어디서 오라고 해도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여기가 가치로 온 거니까 약속 지키겠습니다. 초대하는 곳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포럼을 마칠 텐데요. 이것을 준비하는 앞에 있는 진흥원 식구들, 또 기술진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모든 포럼들이 이런 고생을 통해서 나오겠죠. 그 마음을 담아서요, 내년의 포럼을 기대하고 오늘의 아쉬움이 있다면 더 나은 미래에 새로운 포럼과 더 멋진 주제로 내년에 또 만날 수 있겠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